지난 시간에 이은 송권 7편 찐 막편입니다. 송권이 내부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중점적으로 탐구하면서 송권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송권의 호족 탄압 정책, 이궁지쟁, 그리고 외교 실패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단편의 컨텐츠로 심도 있게 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본 채널 재생 목록 오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호족 탄압 및 이궁지쟁에 대해서는 여일편이나 대호족 탄압편 보시면 되겠고, 외교 실패는 대만 정벌 및 고구려 동맹편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권은 호족들과 신하들을 대함에 있어서 격없이 쿨하게 대하기도 했던 반면에 굉장히 치졸한 모습도 많이 보였다. 전 시간에 얘기했던 사괭, 액면가 500배, 1000배짜리 동전을 찍어놓고 이게 경제의 실패를 가져오니까 사괭이 하라 했다. 지금 들어보니 백성들이 불편하다 하니까 철회한다. 뭐 이렇게 자기 신하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중서 정교랑 여의를 이용해서 대성 호족 집안의 유지들, 즉 승상 고원과 자신의 사위, 주거를 연금하는 등 실컷 칼부림을 해놓고 이게 여의의 부정부패로 실패하게 되니 나는 여의이 그런 놈인지 몰랐다. 니들 왜 말 안 했냐. 태자 손등과 반준이 송권을 만날 때마다 수차례 여일의 죄상을 고발했는데 모를 수가 없음에도 모르쇠 해버리죠. 또한 젊은 시절에 시무를 술자리에서 잡아뵌 것도 치졸한 행동이었다. 시무는 본보기로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군기 확립을 위해서 은인 청수를 지닌 장수 하나를 뺀다 하죠. 비슷한 거예요. 송권이 술자리에서 시무한테 너 모반 혐의가 있다고 들었다 하니까 시무가 황제께서 따로 계신데 송권이 네가 하는 게 모반 아니냐 하면서 죽거든요. 그런데 시무는 일찍이 송권한테 형주를 도모해야 된다고 진언한 자예요. 이건 감령 노숙과 마찬가지로 송권의 왕업을 인정한 거죠. 송권이 이런 시무를 벤 이유는 당시 조정의 양주자사 유복이 송권을 흔들고 있었어요. 손익과 소나의 죽은 배후에 분명 유복이 있다. 이 마수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송권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무가 송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나이도 또래이기도 하고 송권 입장에서 건방진 소리를 했겠죠. 거기다 시무는 또 가병을 지닌 호족도 아니니 만만하다. 그래서 시무가 송권의 타겟이 됩니다. 즉 명성이 있으면서 바른 소리 하길 좋아하는 시무를 베어서 부하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시무가 손익과 소나의 죽음 직후에 처형된 이유입니다. 시무는 잘 썼으면 왕좌지제가 되었을 인물인데 이렇게 소비해버린 거죠. 송권의 그 치졸함의 끝은 바로 장소하의 일화인데, 건업여고 3학년 장소가 삐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송권이 한창 황제 노름하려고 공손년한테 구석이랑 대규모 사신 보낸다 할 때 장소가 이걸 극구 반대했어요. 송권이 장소한테 칼을 빼들어서 협박을 하죠. 그러니 장소가 울면서 니네 엄마 유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러니 엄마 얘기에 마음 약해진 건업여고 2학년 송권이 장소랑 함께 울었다. 그런데 송권이 응 아니야 하면서 결국 사신단을 보냅니다. 장소가 그걸 듣고 단단히 삐져요. 소, 분원지, 불용, 칭질, 부조. 소가 그 간언이 쓸모 없었음에 분함을 느껴 병을 칭하고 조회에 나오지 않았다. 무단결근한 거죠. 권, 한지. 권이 이를 한스러워하여 토색, 기문, 흙으로 문을 막아버렸다. 집까지 쫓아가서 그래 니 나오지 마라. 그 평생 살아라 하면서 흙으로 문을 봉해버린 겁니다. 소, 우어, 내, 이토봉지. 소 역시 문 안쪽을 흙으로 봉해버렸다. 그래 내 안 나갈 기다 하면서 본인도 문을 봉쇄한 거예요. 단단히 삐진 거죠. 이에 송권이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다. 권소, 기문. 권이 그 문을 불태워버렸다. 무슨 두더지 잡는 것도 아니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장소가 단단히 삐져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소, 갱패소. 소가 문을 다시 닫았다. 이에 송권과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급히 불을 끄고 장소를 구출합니다. 그래서 둘이 결국 화해하고 장소가 조회에 참석했다는 얘긴데, 습작치는 이거 장소가 잘못한 거라 해놨어요. 신하가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공손하게 물러날 일이지 이렇게 시위하는 게 맞냐 이 말인데, 당시 송권은 그냥 군벌장도 아니고 황제였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하늘이 내린 천자와 녹질 받아먹는 신하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이는 거라서 그 권위가 나오는 법인데, 스스로 제왕의 대업을 도모하겠다는 자가 신하랑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 말이죠. 이런 치졸한 기록들 때문에 후대 평에 송권이 의심이 많아 무차별 살육을 했다 하기도 하는데, 송권이 이런 치졸함이 있었던 동시에 야전에서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어도 방구석에서 계책을 짜는 데에는 상당한 치밀함이 있었어요. 저고 7년 즉 244년의 기사입니다. 그 보줄과 주연 무리가 상소를 올렸다. 촉에서 온 자의 말에 따르면 다작 주선 배를 많이 만들고 있고 선치 성곽 성을 보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환이 한중에 잘 있다가 다시 성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장환이 성도로 돌아간 건 와병 때문이에요. 암튼 이거 우리 치려고 하는 거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거든요. 이에 송권이 그거 아니다. 내가 촉을 박하게 대한 바가 없고 등지, 진진, 비 이 애들 와서 맹약도 했고 그걸 어긴 바가 없다. 또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배를 만들고 성곽을 보수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촉, 경자, 무모
촉은 역시 오를 친다는 계책이 없었으니 권소주 권이 예상한 바와 같았다. 이 정도 통찰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좀 덧붙이자면 보즐과 주연이 바보가 아닙니다. 특히 보즐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 공포를 조장하는 것 때문에 제갈각이 보즐의 상소를 보고 비웃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 그 실상을 보면 좀 달라요. 그 보즐은 자기 새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대를 이어 세조카로 인해 보씨 가문의 세력이 강해지니 나중에 손호가 봉토를 빼앗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게 보천의 난입니다. 주연 역시 형주를 지키는 입장에서 송권한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즉 이런 전쟁 공포 조장의 내면은 무엇이냐, 형주에 투자 좀 해주세요 이겁니다. 병사도 늘려주고 물자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뭐 그 의도에는 순수 형주를 보강하기 위한 공익과 보즐의 사익도 있었겠죠. 그런데 송권에게 형주는 자신의 직할치나 다름없었어요. 이거 돈 대줬다가는 또 이놈들 세족화를 가속화시킨다. 이 상소에 대한 송권의 판단, 그것에 대한 본질은 송권의 통찰력도 있겠지만 결국엔 니들 줄 돈 없다 이겁니다. 치밀한 정치적 줄다리기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전편에 오나라 경제 얘기했지만 이때가 또 오나라 고난의 행군 때였습니다. 또한 250년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음이 위나라에서 모반을 일으키고 오나라에 항복한다더라. 그런데 이게 거짓 항복이었습니다. 문음은 실제로 나중에 오나라에 항복을 하긴 하는데 송권생에 항복한다 한 건 거짓 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헷갈려요. 문음이 항복했을 때 송권이 살았나 죽었나. 암튼 이걸 송권이 간파를 합니다. 투항이 사실이면 좋은데 혹시 거짓일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해야 된다. 여거한테 대군을 이끌게 하여 주의한테 붙입니다. 문음이 같이 온 이 대군을 보고 작전을 하지 못하죠. 송권의 치밀함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해 12월 위나라 대장군 왕창이 남군을 왕기가 서릉을 쳤다. 이때 오나라가 땅은 안 털렸는데 군량과 사람을 털렸어요. 동진시대 유천의 양도부 주석에 이 당시 전쟁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송권이 서릉에서 오군 남사현까지 하룻밤에 만리를 갔다. 철군 작전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만리를 갔느냐. 당연히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흐름을 타고 물길로 복귀했겠죠. 산과 강변 곳곳에 봉화를 띄워 적들의 추격을 대비하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만 양도부는 부, 즉 말 그대로 일종의 시예요. 그 시집의 주석인데 이게 신빙성이 높지 않습니다. 먼저 이때 송권이 친정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장수 2명을 별도로 보내 맡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서릉이면 촉에서 말하는 이릉이죠. 당시 서릉은 세족화된 보씨 집안의 봉토였습니다. 즉 죽은 보즐의 아들 보협이 서릉을 지키고 있었으니 건업에서 서릉까지 방어를 위해 굳이 송권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송권이 복귀를 했으면 건업으로 복귀를 해야지 오군 남사현으로 복귀를 했다는 것도 시기가 맞지 않아요. 다만 송권의 치밀함을 표현하는 일종의 카더라 민담일 것이다. 그런데 앞선 거짓 투항 위계를 간파하고 보즐의 상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니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 모든 게 이궁지쟁이 한창 이루어질 때 또는 이궁지쟁이 마무리되고 난 후의 일이에요. 즉 이궁지쟁은 송권의 노망에서 비롯된 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호족을 탄압하여 후대 황권을 강화하기 위한 치밀한 계책이었다는 거죠. 송권의 그 여의를 앞세운 호족 탄압부터 이궁지쟁까지 오해사성 장주육고 씨들이 다 숙청됩니다. 먼저 장씨, 장원 같은 경우는 장원의 사람 근렴이 기존 관리들 물갈이를 하면서 장원계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니 송권 입장에서 내가 새로 먹은 형주에서까지 니들 호족놀이 하냐. 염려한 송권이 장원을 정치적으로 제거해버리죠. 주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송권이 건들지 않았지만 주한이 병으로 죽어가면서 그 새가 사촌동생 그 주거한테 넘어갈 즈음 여일이 주거를 고발합니다. 당연히 송권의 뜻이에요. 주거는 송권의 사위였습니다. 그것도 송권이 가장 사랑한 여자 보현사의 딸 손노육을 주거한테 줬어요. 이 중서정교랑 따위 여일이라는 작자가 송권의 컨펌 없이 송권의 사위를 잡아들일 수 있느냐 상상하기 힘들죠. 또한 육시 송권은 육손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갈구는 편지를 보내니 육손이 분사했다 되어 있죠. 송권과 육손은 송권이 호족 탄압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사실 송권 입장에서 보자면 육손이 송권을 상당히 오래 감시했던 것 같아요. 사근이라는 존재도 그렇고 결국 육손이 쫓겨난 결정적 이유가 송권이 손패한테 후계를 넘긴다 했다더라 이 얘기가 새어나가고 육손한테 보고가 되거든요. 육손이 이걸 송권한테 따졌다가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어디서 들었냐 된 거예요. 이에 이를 보고한 육시 집안 유균이 처형되고 육손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손패를 후계로 밀려고 한다. 이 얘기는 송권과 양축의 은밀한 대화였습니다. 누군가 이걸 엿들었다 되어 있어요. 이자가 유균한테 보고하고 유균이 육손한테 보고한 겁니다. 유균이 죽을 때 양축을 무고하여 양축이 말해줬다 해서 저승길 동물을 삼거든요. 이에 송권이 양축을 이 입산놈아 하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즉 유균은 송권이 손패에 관련하여 대환자가 양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송건의 일거수일투족을 육손에게 보고하는 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에 송건이 대누에서 명분삼아 육손을 내친 것입니다. 육손이 그리 조심했지만 결국 이궁지정에 휘말려 그리 된 거예요. 다만 육손 사망 후 송건이 그 아들 육항에게 충성세약을 받고 육항의 가병승계를 승인해주는 거죠. 마지막 고씨 같은 경우도 여일의 마수에 걸립니다. 당시 고홍이 승상이었어요. 송건의 사위 죽어도 그렇고 승상을 탄핵시키고자 하는 걸 여일 따위가 송건과의 교감 없이 진행할 수 있을 리 없었다. 다만 여일은 고홍을 나락 보내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여일은 송건한테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고홍의 손자 고담 역시 이궁지정에 휘말려서 귀양 엔딩이죠. 이 모든 게 송건의 치밀한 대계였다는 겁니다. 즉 송건은 호족 탄압과 그 일환이 이궁지쟁으로 자신이 원하는 판을 만들어놨어요. 장주육고 대성 호족을 비롯한 10명이 넘는 호족들과 중신들을 죽이거나 정치적으로 제거했다. 그런데 송건이 말년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제거를 해버려서 정작 자신의 어린 아들 솔량을 보필할 세력이 없다. 제갈각 정도 탭으로 앉혀서 맡겼는데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육항한테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한테 보낸 갈굼 편지 다 불태우고 모든 걸 잊자. 그리고 얼마 안 가 송건이 죽는 겁니다. 결국 호족의 빈자리는 종친이 차지하고 송건이 세운 어린 아들 솔량은 종친에 의해 폐위당해요. 제갈각이 제거당한 뒤에 당시 육항이 남아있지 않았느냐. 육항이 제갈탄에 난 때만 해도 중앙 정치무대에 있었어요. 육항이 서릉, 즉 이릉으로 발령난 게 사실 좌천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솔량이 폐위된 직후예요. 종친 손침이 솔량을 폐위하고 육항은 저 멀리 형주 끝단으로 보냄으로써 중앙 정치 무대에서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미 솔량 때에 파워게임에서 육씨가 종친을 상대할 수 없었다. 다만 원래 서릉이라는 곳이 촉과의 동맹적경, 즉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촉이 망하는 급변사태가 일어나고 손침이 제거된 후 소녀가 제위에 오르면서 육항의 역할과 입지가 급상승하는 거죠. 또한 송건의 치밀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우를 도모할 때에도 여몽, 육손, 손교하고만 모의를 하면서 전종이 관우 도모 계책을 내자 보안을 위해 쉬쉬합니다. 그리고 관우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많은 장치들, 예를 들면 가라로 합비를 친다든가 관우를 거짓으로 지원하면서 그 군대의 행군을 느리게 가도록 한다든가 거기에 여몽과 육손의 위계로 치밀함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 송건이 전장에서의 응변은 없었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치밀한 자였어요. 참고로 조예는 그 반대로 판세를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송건 같은 치밀함은 부족했습니다. 그 유협과의 일화가 있죠. 조예가 유협한테 촉을 도모할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에 유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해요. 그런데 유협이 신하들한테는 촉 못 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이때 중령군 양기가 조예한테 촉 못 칩니다 간언을 하는 거죠. 조예가 양기한테 야 수도 방구석에서 중령군이나 하는 네가 어찌 그걸 논하느냐. 양기가 답하죠. 사실 유협이 그리 말했습니다. 조예가 의아한 겁니다. 유협은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삼자대면을 시켜요. 이때 유협이 조예를 꾸짖습니다. 신은 꿈속에서조차 그 일을 발설할까봐 조심 또 조심하는데 폐하께서 그걸 떠벌리고 다니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에 조예가 맞나 미안하다 하거든요. 송건이 관우를 도움하면서 신하들에게도 비밀리에 진행한 거랑 다르죠. 즉 송건은 굉장히 치밀한 자였다. 마지막으로 외교적으로 보자면 송건의 후대평이 치욕을 감수했다. 조조와 조비에게 신하를 자처하면서 조아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주고받은 서신과 조서를 보면 상당히 굴력적이긴 해요. 송건이 아부도 하고 자신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실속을 차렸다. 결국 신하를 자처하여 자기를 얻으면서도 볼모를 안 보냅니다. 사실상 먹튀한 거예요. 그래서 조비가 남정을 하면서 질책성 조서를 보내죠. 내가 신하들한테 잘 말해놓고 상서를 보냈더만 왜 네 아들 볼모를 안 보냈냐. 약속이 다르지 않냐. 촉과 위 상대로의 외교에서는 실리를 취하는 외교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공손령과 고구려, 이건 완전 황제 노름에 심취한 똥볼이었다. 요동에 대규모 사신단을 보내는 황제 뽀대를 잡다가 조예한테 발각당하고 이후 공손년의 태도가 위축되어 제갈량의 마지막 북볼 때 공손년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만약 공손년이 같이 남진했다면 조예가 합비로의 친정을 할 수 없었다. 고구려 동맹편에서 이거 굉장히 바보짓한 거라고 얘기했죠. 결론을 내보자면 송건은 무력에 있어서 특출났으면서도 술을 좋아하는 쾌남의 면모가 있었던 동시에 굉장히 치졸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장에서의 응변은 상당히 딸렸지만 계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치밀함이 있었던 자다. 물론 경제정책은 말아먹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송권의 통무지정면은 이미 했는데 어찌할 계획이요.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그거 이미 일전에 공손월 장군이 하지 않았어. 이만 나가보시오. 이때 공손월이 휠체어를 타고 느닷없이 나타나 외치니 송권의 통무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놀라 답하길 형은 와병 중이지 않소. 이미 한 거 또 뭐하러 하려 하시오. 이에 공손월이 호통치기를 어찌 장수 하나 쓰러졌다고 대업을 그만둘 수 있단 말이오. 통무지정면은 월간평 짭으로서 인기 컨텐츠인데 장군께서는 만세에 한번 돌아올 기회를 놓치려 하는 것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경이 송건의 통무지정면을 논한 지 이미 오래인데 치매로 인해 그 있는 지력조차 일로 떨어진 그대가 기억해낼 수 있겠소. 옆에서 관정이 간하길 내 일전에 공손월 장군의 지력을 측정해봤을 때 무려 5가 찍혔소. 화타의 처방약 부작용으로 인한 것 같소. 언제 정신을 놓을지 모르니 장군께서는 서둘러야 하오. 이에 공손월이 줄줄줄 외우기를 장군께서는 2024년 11월 송건의 통설 75, 무력 92, 지력 70, 정치 72, 매력 95로 평가했어. 변동사항이 있어. 손찬이 형이 공손월의 기억력에 감탄을 하며 모두 타당한 평이니 변동사항이 없어. 어서 들어가 쉬시오 말하니 공손월이 버럭하며 모두 타당하지 않소. 일단 통설부터 얘기해보자면 그런데 이후 정적이 흐르는 게 아닌가. 정적을 깬 공손월의 한마디는 뜻밖이었으니 그런데 댁은 니슈. 그러고는 오줌을 갈기고 유유히 대청하니 손찬이 형은 공손월의 약발이 떨어졌음을 깨닫고 통탄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7편에 달하는 송권 장편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